2021년 3월 전 세계가 하나의 장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길이 400m, 무게 22만 톤의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이집트의 좁은 수로에 비스듬히 걸쳐 있었습니다. 에버 기븐호. 그 이름은 며칠 사이에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했습니다. 단 하나의 배가 멈추자 세계가 멈췄습니다. 하루 90억 달러 규모의 물동량이 증발했고 수백 척의 선박이 양쪽에서 줄지어 대기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전자제품, 원유, 식료품, 의약품.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이 작은 물길 하나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구의 동맥이 멈춰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단순한 물길의 역사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백만 명의 꿈, 그리고 피와 야망이 뒤엉킨 한 줄기 운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운하는 파라오의 명령에서 태어났고 식민지 착취의 현장이 되었으며 냉전의 불꽃이 튀었던 역사의 화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부품과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 물길을 건너 우리 손에 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이미 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일강과 홍해를 잇는 물길. 그것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문명과 아라비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당시로선 상상을 초월하는 야망이었습니다. 기원전 1850년경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는 갈대와 진흙 사이로 첫 수로를 뚫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자연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홍해의 조류는 예측 불가능했고 사막의 모래는 애써 판수로를 끊임없이 메웠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맨손으로 땅을 파고 채워지면 다시 파고 또 채워지면 다시 팠습니다. 그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낸 이른바 파라오의 운하는 간헐적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결국 역사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도 같은 꿈을 꿨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다리우스가 이 수로를 복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도 이 물길을 다시 살리려 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동과 서를 잇는 지름길,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물길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세기 한 남자가 그 꿈을 현실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페르디낭드 레셉스. 프랑스 외교관 출신의 이 남자는 이집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운하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는 풍채가 당당하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설득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녔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854년 레셉스는 이집트 총독 사이드 파샤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레셉스는 그 개인적인 인연을 철저하게 활용했습니다. 사이드 파샤는 레셉스에게 운하 굴착권을 허가했고 수에즈 운하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이집트가 각각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였지만 실질적인 기획과 주도권은 레셉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의 실상은 화려한 기획서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코르베라 불리는 강제 노역 제도를 통해 수만 명의 이집트 농민들을 공사 현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태양이 자결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은 삽과 맨손으로 모래를 퍼냈습니다. 제대로 된 식수도 없었고 전염병이 창궐했으며 정확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화려한 개통식 뒤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비극적 희생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869년 11월 17일 마침내 운하가 열렸습니다. 이집트 이스마일리아에서 열린 개통식은 당대 최대의 국제 행사였습니다.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 각국의 외교관들, 수백 척의 선박이 운하 양쪽에 줄을 섰습니다. 축포가 울리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가운데 인류의 수천 년 묵은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가 하나로 연결되었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는 단숨에 7,000km가 단축되었습니다. 세계 무역은 하룻밤 사이에 다른 세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물길을 가장 탐욕스럽게 바라보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인도를 비롯한 거대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수에즈 운하는 그 식민지들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운하 건설 자체를 반대하던 영국이었지만 개통 이후에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1875년 이집트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집트 총독 이스마일 파샤는 개인적인 낭비와 무리한 근대화 사업으로 국가를 파산 직전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가 보유한 수에즈 운하 회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의 벤저민 디즈레일리 총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디즈레일리는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에 전화를 걸었고 하룻밤 만에 400만 파운드를 빌려 이집트 주식 전량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에즈 운하는 사실상 영국의 것이 되었습니다. 1882년 영국은 이집트에 군대를 파견하며 아예 이집트 자체를 보호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운하를 지배하기 위해 나라 전체를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 해군이 이 운하를 통해 전 세계 식민지의 병력을 유럽 전선으로 실어날랐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롬멜이 이끄는 독일군이 이 운하를 목표로 북아프리카를 달렸습니다. 운하를 장악하는 자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탈식민주의의 바람이 세계를 휩쓸던 1952년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한 젊은 군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가말 압델 나세르.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였고 이집트 민중이 수십 년 동안 억눌러온 분노와 자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나세르는 아랍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이집트는 더 이상 강대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땅과 자원을 스스로 통제하는 나라, 진정한 독립국가였습니다. 그 꿈의 중심에는 언제나 수에즈 운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땅을 가로지르는 이 물길이 왜 이집트의 것이 아니어야 했습니까? 1956년 7월 26일 밤 나세르는 알렉산드리아의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의 연설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설 중에 그가 페르디낭드 레셉스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순간 이집트 군부와 정보기관은 즉각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약속된 암호였습니다. 레셉스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이집트 군대는 수에즈 운하 회사 건물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세르는 군중에게 외쳤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것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은 폭발적인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십 년의 굴욕이 수백 년의 억압이 그 한 문장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회사를 국유화했고 운하 통행료 수입은 이집트 국민의 것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격분했습니다. 특히 영국 총리 앤서니 이드는 나세르를 히틀러와 비교하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세 나라는 비밀리에 모여 군사적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양측의 충돌을 빌미로 운하지대에 개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고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0월 말 이스라엘군이 시나이 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중립지대 확보를 명분으로 낙하산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연합작전은 군사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집트군은 수세에 몰렸고 운하지대는 빠르게 점령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강력한 압력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행동에 격노했습니다.
그는 이 군사작전이 냉전의 판도를 망가뜨리고 소련에게 도덕적 명분을 안겨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영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철수하지 않으면 영국 파운드화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영국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소련도 핵 위협을 포함한 강경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영국은 굴복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을 자처하던 대영제국이 동맹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은 차례로 철수했고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손에 남았습니다. 나세르는 승리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패했지만 외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수에즈 위기는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은 이날 이후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서 독립운동이 가속화되었고 나세르는 그 모든 운동의 상징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세계를 양분하는 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으며 유엔 평화유지군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것도 바로 이 사건에서였습니다. 하나의 운하를 둘러싼 갈등이 20세기 후반 국제 질서의 지형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흐른 지금 수에즈 운하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 뛰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2%,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가 이 운하를 통과합니다. 매일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이 이 163km의 물길을 지나며 그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이 실려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운하 확장 공사를 통해 통항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지만 동시에 이 운하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도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버기브노 사건은 그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단 하나의 선박, 단 6일간의 봉쇄. 그것만으로도 전 세계 공급망은 수주에 걸쳐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전자제품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졌으며 어떤 공장들은 부품 부족으로 생산 라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얼마나 취약한 단 하나의 지점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온 세계가 동시에 체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언젠가 수에즈 운하의 지위가 도전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구상과 각국의 해상 패권 경쟁은 이 운하를 다시 한번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역사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인지 그 질문이 새삼 무겁게 다가옵니다. 수천 년 전 파라오가 꿨던 꿈, 수만 명의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목숨으로 완성한 물길, 강대국들이 전쟁을 벌이고 한나라가 자존심을 걸고 지켜낸 이 운하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야망과 비극, 희생과 승리가 뒤섞인 이 물길이 흐르는 한 세계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중동 지역의 심장이었다면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동맥은 또 다른 거대한 물길, 바로 말라카 해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라카 해협이 어떻게 동서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을 둘러싼 치열한 역사적 갈등과 현대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